자, 재정 펑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볼 건데, 뻔뻔해요. 올해 30조밖에 펑크가 안 난대요. 관련된 기사 보고, 이게 얼마나 지금 서민이 피를 빨리고 있는지 결정적인 단서를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가 올해 세수 부족분이 30조 원이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세수 재추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원래 부족분이 10조에서 20조 원 수준일 거라고 전망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많은 규모죠. 법인세 수입 결손이 클 거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인세 수입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나눠서 재추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펑크가 날 것 같으니까 추계 방식을 변경해서 어떻게 메꿔보려고 하는 거야. 숫자 장난쳐가지고. 근데 이 뉴스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올 7월까지예요. 올 7월까지인데, 올 7월까지 국세 수입이 8조 8천억 줄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법인세가 15조 5천억이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법인세가 15조가 줄었는데 결손액은 8조밖에 안 되면 7조를 딴 데서 더 삥을 뜯은 거예요. 어디서 뜯겼지? 기업 말고 뭐 남어? 개인이 됐든 부가세가 됐든 간접비가 됐든 뭐해서 세금이 7조가 더 거친 거예요. 올렸다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모르게 올 상반기에만 7조 원 이상의 세금이 작년보다는 올랐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뜯겼다는 거지. 우리가 뜯긴 거지. 그러니까 이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법인한테 15조나 깎아줬는데 결손은 8조밖에 안 났어. 8조 8천이니까 9조인데 9조밖에 안 났어 라고 자랑스럽게 지들이 통계를 내놓고 있는 거죠. 나머지 뭘로 메꿨는데 그러면 법인세에서 손해난 거 계획보다 법인세가 덜 거쳐서 지금 15조가 덜 거쳤는데 그거를 8조 8천억으로 줄였다고 하면 거의 7조 원 가까운 돈을 니들이 어디서 다른 사람한테 더 걷었다는 거 아니야? 누구한테서 걸었어? 부자한테는 아니겠죠. 왠지 모르게 부동산이나 어떤 양도세나 이런 데서 더 걷었을 것 같지가 않아. 종부세 이런 걸로 더 걷었을 것 같지가 않아. 그건 깎아줬으니까 더 안 냈겠지. 소득세나 개인 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이런 개인이나 어떤 중소사업자가 물어야 되는 세금에서 늘렸기 때문에 손실이 이만큼 메꿔진 거 아니냐는 거지. 메꿔진 부분 뭐에서 메꿨는지 얘기를 해보라. 뭘로 6조 2천억 이상을 니들이 더 걷었는데 누구한테서 더 걷었는데 지금 온갖 부분화에서 고지서들이 난리예요. 심지어는 이 교통위반 벌금까지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상반기에만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딱지들이 날라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거는 그냥 카메라로 찍혀서 날라온 딱지들이라 뭐라고 항의도 못하게 생겼어요.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택시 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한 달에 20에서 40 정도 벌금 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정도예요. 차를 몰고 나가기가 무서워. 문제는 이게 매우 축소되어 있는 부분일 것 같다는 거죠. 이건 공식적으로 보여지는 세금인 거고 특히나 상반기 때 걷어들이는 세금들은 쉽게 말해서 작년 실적에 비등해서 내는 예납인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법인세 같은 경우는. 근데 작년에 실적이 떨어졌다고 신고를 하잖아. 그럼 작년에 떨어진 실적의 50% 정도 되는 돈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납을 미리 받아. 저희도 예납을 했어요. 근데 예납 부분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 많이 줄었는데도 깎아준 게 그 정도 나온 거야.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가갖고 결산을 해갖고 추가 법인세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실적이 너무 나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먼저 냈던 것들을 환급해줘야 됩니다. 예납분에 대한 부분이 환급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가 지금 15조 덜 거친 거는 예납분을 받아놓고도 덜 거친 거예요. 나중에 정산분으로 해갖고, 우리 이번에 손실 났어. 예납해갖고 미리 낸 거, 그거 환급해. 그 돈 돌려줘야 된다니까? 해법상으로.
아마 연말 결산하고 내년도 가게 되면요. 세수 결산 부분은 훨씬 커질 거예요. 그리고 기재부가 30조 원 결손까지 염두에 두고 기금 재원하고 기금 재원하고 예산 불용 그 카톡으로 예산 불용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부족분을 메울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국민복지나 교육이나 지방세에 줘야 될 부분들을 안 주겠다는 아예 줘서 뺏는 게 아니라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니들이 안 쓴 걸로 하자. 아니 월급을 받은 적이 없는데 월급을 안 주고 니들이 월급 받아서 다 안 쓴 걸로 하자. 이런 논리가 말이 되냐고. 아이고야. 이런 방식으로 더 심하게 지방재정 그리고 복지재정들을 올가매갖고 이걸 메꾸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을 지켜야 되는 외환시장 그 외평기금이 이 외국한 평형기금이라고 하는 이름 더럽게 지었어. 평형기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거야.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게끔 유지하는 평형기금인데 우리 이거를 60조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럼 줄여서 어디다 쓰겠어요? 김건희 예비비로 다 쓰겠지. 외국환 평형기금의 내년도 운영 규모가 올해 대비 64조 원 넘게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인데요. 정부가 원달러 환율 급락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하고 외평기금의 손실 구조를 줄이기 위해 결정한 겁니다. 이게요, 200조를 쓰다가 이거를 140조로 60조를 줄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얼마죠? 4천억 달러쯤 된다고 국가가 주장합니다. 근데 4천억 달러에서 이거를 200억 달러를 쥐고 있으면 그렇게 해봐야 이게 5%가 안 되는 정도의 돈이에요.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4천억 달러인데 지금 달러로 맞아놨다면 1,000억 달러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 기금으로. 그래서 이 돈으로 갖고 4천억 달러가 있는 우리 외환보유고에 변동이 생겼을 때 이걸 막아보겠다라는 기금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5%가 못 되죠? 달러로 따져놓고 보면. 예? 따라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리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우리 정부가 밝혀버리면 옛날에 영국에서 파운드와 관련해서 이 외국의 그 정크 자본들한테 약탈당해갖고 파운드화가 아예 걸레가 된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거를 갖다가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지네 외환보유고는 4천억인데 지킬 돈은 1,000억밖에 없대. 그중에 1,000억 이상은 외국인 자금이거나 외부 유입 자금이기 때문에 20%도 이게 2,000억도 안 되는 2,000억 정도만 흔들어 버리면 저거 순식간에 환율 50% 이상, 100% 이상 급등시킬 수 있어. 이런 정크 자본의 일종의 타겟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외환 변동이 있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세력이나 우호 지분이 있냐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라 경제가 괜찮고 무역 규모가 커지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 이걸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유통되는 달러,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달러의 양이 외환보유고의 거의 10배, 20배예요. 7천억, 8천억 달러의 교역국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는 8천억 달러의 달러 시장이 있는데 이걸 지키는 돈이 1,000억 달러밖에 없는 거야. 작정하고 이거를 환매를 하거나 또는 한국 돈에 대해서 평가절하한 상태로 해갖고 채권이나 이런 데다가 환투기를 던져오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못 된다는 거야. 근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알려야 되잖아. 내가 지금 약해져요. 내가 방패가 작아졌어요. 우리가 무역 규모, 교역 규모는 이렇게 큰데 세계 7대, 8대 국가 안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환율을 지킬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미천이 이렇게 줄었어요라고 하는 거를 왜 스스로 까발리고 다냐고. 줄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이걸 왜 까발리고 다니냐고. 뭐 큰일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GDP가 계속해갖고 달러가 약세되기 시작하면서 뭐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14위까지 빠지고 있어요. 14위까지. 이제는 멕시코한테도 밀렸고요. 인도네시아까지도 밀리고 있어요. 물론 그 나라들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인구별로 갖고 돈을 버냐고. 중동은 인구가 많아갖고 평균 소득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돈은 한국 돈에 대한 한국 자산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고 이게 7위까지 8위까지 올라갔던 게 쭉쭉쭉 빠져서 2년 만에 14위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외국한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금액들을 오히려 더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년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년 국고채 발행 계획 물량을 201조 3천억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158조 4천억 원인데요. 이보다 42조 8천억 원, 27% 정도 늘어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국가 채무를 확 늘리는 거죠. 야, 왜 이렇게 되냐면 저 200조를 발행하면 110조에서 120조는 기존에 발행한 채권의 판매, 그러니까 회수, 그러니까 채권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매년마다. 거기에 100억 이렇게 100조 원 정도를 써야 돼요. 이자 물고, 돌아온 채권들 갚아주는데. 그러고 나면 운영 자금이 얼마가 남겠어요? 80조 이쪽 저쪽 정도 남는 거죠. 얘들은 알고 있는 거야. 작년에도 80조 세수 결손이었고 올해도 80조 정도 나면 선방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 200조 원이라고 하는 40조가 넘는 이걸 늘렸다는 거지. 근데 9월, 10월 달 가가지고 이게 100조 원 이상 손실 날 것 같은데 그럼 250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채권 국채 세수 손실 규모에 맞춰갖고 운영을 해야 돼. 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는 없잖아. 정부가. 아이고야. 대외에서 오는 채권을 안 갚을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 거의 0%에 수렴할 때까지 또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수용했던 대한민국의 국채 이자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도 지금 국제시장 안에서 한국에 대한 어떤 이자율은 3%에서 4% 초반대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 이자가 그 정도면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이자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와. 0.1%, 2% 보고 채권 시장에 뛰어들었던 자본들이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는 빚더미네, 완전. 그러니까 빚도 늘지만 이자도 비싸지는 거예요. 이자율 조건이 점점 더 오른다고. 왜? 한국의 경제가 안 좋다고 했는데 그 이자로는 니네 채권 안 사! 라고 얘들이 얘기하고 단합을 해버리면 달라는 대로 이자를 줘야 되는 거야. 내고 사태 일어나고 나서 한국의 지방채가 부도가 나고 나서 기업체들 채권이 국제시장, 국내시장 총 틀어갖고 8%, 10%까지 뛰었어요. 8%, 10%까지. 그러면은 기업들도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조달을 못 하는 거죠. 그럼 다 망하는 건데. 다 망하는 거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푼돈 들고 들어와서 연명할 만큼 딱 목축일 만큼 구조 기금 들어와갖고 들어온 애들이 제2의 IMF를 맞으면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유용 자산들과 현금 자산들, 부동산들이 헐값에 팔려 나가겠느냐는 거야. 이 정부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영사비 때는 모질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없어서 해외여행 다니고 막 신나게 돈 쓰면서도 IMF란 게 올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달라졌잖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채권하고 주식을 하고 국제 시장을 보고 있고 국내 환율을 보고 있고 이런 똑똑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넘어요. 국내에 있는 증권 계좌가 아무리 복수 계좌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최소 1,800만 명에서 2,500만 명이 증권을 하고 있다고. 경제에 눈을 떠 있다고. 근데 나라를 이따위로 운영을 한다고? 근데도 조용해. 조용해. 나라 망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없고요. 옛날처럼 평안해. 이와 관련해갖고 이런 식으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라고 방송하는 유튜버들도 없어요. 송 작가가 할까요? 잡혀가기 좋게? 합시다. 제2의 미네르바 되게? 이런 부분에 대한 대한민국의 석학 내지는 경제 전문가, 경제 신문들, 이런 사람들이 이 위험성을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빚잔치인 건지, 이걸 나중에 누가 갚아야 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이재명 대표 개인 자산으로 이거 갚는 겁니까? 아니잖아. 결국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 뼈 빠지게 일을 해갖고 이거를 갚아내야 된다고. 그런 나중에 돈 있는 놈들은 환율 오르고 달러 비쌀 때 달러 사놓고 쌀 때 부동산 사가지고 또 떼부자가 되겠죠. 이 상황은요, 기득권 애들한테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기득권 애들은 오히려 바라고 있는 거죠. 기회지. 돈 있는 자본이나 기득권 애들은 큰 기회인 거고, 진짜 중산층과 서민들한테는 정말 재기불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걸 보도를 안 해. 왜? 지네들은 부자들의 편이니까. 지금 우리 정치에 다 매몰이 돼갖고 다 한동훈, 김건희, 윤석열, 나쁜 새끼들, 막 이런 쪽에만 다 매몰돼 있습니다만, 이거에 매몰돼서 누가 옳냐, 누가 잘났냐,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 사이에 나라의 곳간이 이렇게 도둑을 맞고 있고, 나라의 자산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거는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위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대한 자본을 움켜쥐고 있는 돈 많은 놈들이 이제 옛날처럼 수출 잘 돼서 막 내수 경기 좋아서 물건 팔아서 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양털 깎기 내지는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거야. 연약한 저항할 수 없는 토끼들한테서 합법적으로 삥을 뜯으려고, 국민을 상대로 삥을 뜯으려고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대로 된 정책이 있으면, 제대로 된 비전이 있으면 그 비전만 가지고도 이거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습니다. 남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사할린 개발을 한다든지, 시베리아 개발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진짜 국가를 위한 비전을 갖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비전만 꺼내놓으면 이거 다 청산할 수 있어요. 싸게 빚 얻어가지고 일해서 갚고 피해를 최소한 줄이면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갖고 진짜 부도가 나버리면요. 모라토리움이 와버리면요. 우리는 아무런 경제적 권한을 발휘하지 못한 상태에서 찔끔찔끔 구호자금 주는 놈한테 또 우리 모든 자산을 갖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식을 빨리 정치권과 국민들이 가지고 이 정부의 헛짓거리들을 막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쳐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국회랑도 상대하지 않겠다. 국민들의 우승이나 분노 따위는 생각지도 않겠다라고 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뽑은 너희를 우리가 끌어내리겠다는 각오로 빨리 국민들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